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인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문제 해결 능력에서 배웠나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문제 처리 능력은 그 문제를 인식을 해서 또 그 문제를 또 명확하게 문제로서 도출을 한 후에 소위 말하면 암묵지를 좀 형식지화해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들이 무엇일까? 또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안들은 무엇이지? 또한 이 해결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실행하고 또 이게 잘 실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누구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구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문제 자체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일상 생활을 하던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처리 능력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 및 특성을 파악한 뒤에 적절한 해결안을 선택하고 적용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인식하고 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및 평가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인식에 대한 접근 방법. 우리는 흔히 직면한 현상만을 보고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죠. 자, 사례에서 볼게요.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인 S사는 1999년 국내에 입점한 이후 매출액 기준 국내 커피 업계 1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S사 커피를 마시면 된장녀라는 조롱을 받기까지 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S사는 전략회의를 열었다. 판매 당사자는 국내 토종 브랜드 C사와 E사처럼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매장 담당자가 우리 회사는 아직 업계 1위입니다. 국내 저렴한 커피 전문점을 따라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명품 커피 회사의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몇 분간의 논의가 이어진 후 S사는 문제 처리팀을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아, 문제긴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 처리팀을 구성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S커피에 대한 발길을 멀리 하는 것은 S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된장녀라는 사회적 이제 시선이 있어서 S커피를 이제 구매하는데 꺼린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가격 인하는 별 그렇게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는 개인 컵의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가격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구매 금액 일부는 국내 결식 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이제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최근에 뭐 ESG라고 해서 점점 이제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경영 방침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공헌을 한다면 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커피를 마심으로써 국내 결식 아동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기부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 이제 전환을 하는 이런 해결책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주 고객층을 고려해서 SNS로도 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한 달 후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대요. 그래서 요로 이제 문제 인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자, 이제 다음 계속적으로 사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양은 많아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 업계 최초 지금 등장한 회사인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키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애플한테 완전히 밀려났다고 하는데, 일단은 노키아 경영진은 2009년 애플 아이폰이 출시된 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휴대폰 패러다임이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장악해온 일반 폰의 생산 라인을 늘리는 악수를 둔 것이다. 노키아의 오판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노키아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서도 싸이월드라고 있어요. 싸이월드. 그러니까 싸이월드는 초반에 이제 다음 카페나 프리첼 커뮤니티 서비스에 밀려 고전을 면치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싸이월드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세대가 지금 구분될 수도 있는데, 기회는 이제 2001년 프리첼이 커뮤니티 전면 유료화라는 자충수를 두면서 찾아왔다. 프리첼이 크게 반발한 이용자들이 이제 싸이월드에 이제 둥지를 틀었는데, 각자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을 가지고 서로 교류한다는 개념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맥을 쌓는 데 익숙했던 당시 10대, 20대 젊은 층을 그대로 흡수했다. 단순한 프로필 기능만 하던 미니 홈피는 사진첩과 갤러리, 방명록, 다이어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맞춤형 콘텐츠로 자리를 한 셈이다. 그리고 또 SK 커뮤니케이션스가 2003년 싸이월드를 인수를 해서 오히려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트, 그 다음에 네이트온과 싸이월드가 연동돼서 사실은 명실상부 국민 서비스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대표 사회 관계, 그러니까 SNS로 한때 가입자 수가 3,2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던 이런 싸이월드는 2010년도에 이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으로 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단문자, 140자 단문 서비스로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이용자들을 친구로 맺어주면서 이제 네티즌들을 무차별적으로 포섭했다. 근데 이제 변해버린 외부 환경도 싸이월드에게는 악재로 다가왔고, 또 우선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는 손바닥만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무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수익은 줄었고 서비스 혁신은 사라졌다. 일단 이제 지금 노키아도 그렇고 싸이월드도 한때 성장했지만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요즘에는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의 절반이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활동을 한번 해보시죠. 직업생활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누구나 매일 크고 작은 문제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반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 악화시킨 경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문제 중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문제와 이유를 6하 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되짚어 보시오. 자, 이제 6하 원칙은 뭐가 있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누가, who인가요?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why. 이런 그 6하 원칙에 맞게끔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성과를 높였던 경우,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타사에 비해서 뭐랄까, 이렇게 판매량이 줄었다.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뭘까? 홍보가 부족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타사가 이제 신제품을 개발해서 신제품 개발한 타사에 밀렸다던가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홍보 부족이라면 홍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타사에 대한 그 신기술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생산 라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번 활동을 해보시죠.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고객과 자사, 경쟁사의 환경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상황에서 겪은 문제를 생각해보고 빈칸을 작성해봄으로써 문제 인식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시오. 자, 방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를 한번 제가 이제 그 뭐 A 제품의 판매량이 줄었다. 실적이 이제 줄었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문제를 인식을 한 거죠. 모르겠다라는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고객의 요구.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A 제품 판매하는 사람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고객들은 지금 뭘 요구할지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랬더니 고객들은 지금 A 제품에 대해서는 AS가 너무 지금 미흡해요.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해요라는 요구가 있다고 해요. 아니면 뭐 홍보 좀 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자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것을 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상황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경쟁사의 상황을 봤더니 경쟁사는 벌써 B라는 신상품을 개발을 했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신이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고객, 자사, 경쟁사에 대한 환경 분석 결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일단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S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강화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사의 상황에 맞게끔 일단 뭐 바로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R&D 쪽을 더 강화를 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 B 상품보다 더 업데이트된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강화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경쟁사에 대비해서는 지금 경쟁사의 서비스 중에 어떤 게 부족한지를 분석해서 오히려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 그 상황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인식의 의미와 절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아까 지금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건지 여러분들 살펴봤나요? 자, 이제 고객이라던가 자사 아니면 이제 경쟁사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상 거시 환경 분석.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 때도 배웠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 안에서도 이게 사례에서 보셨듯이 일단 해외 뭐 국제적인 그런 트렌드라던가 지금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런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못해서 전략적 사고를 못해서 실패를 한 그런 사례를 이제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미를 이제 검토해서 주요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제 중에 가장 최적의 과제인 부분을 이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환경 분석.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환경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상품의 판매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발견된다면 주요 과제는 A 상품의 판매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가가 되죠. 자, 이때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3C 아니면 수압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3C는 아까 얘기했던 뭐 자사, 그다음 고객, 자사, 그다음에 경쟁사. 수압 분석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C 분석 다시 나오네요. 우선 사업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자사, 경쟁사, 고객.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앞에 문자를 좀 본따서 3C라고 합니다. 고객은 커스터머, 자사는 이제 컴퍼니라고 하고
경쟁사는 뭐 컴피티션을 하는 컴피티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컴페티터. 그래서 경쟁사, 그러니까 고객, 자사, 경쟁사 이렇게 3C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과연 자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자사 분석은 우리가 세운 달성 목표와 현상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경쟁사 분석은 경쟁 기업의 우수한 점과 우리와의 차이, 우리의 현상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합 분석.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 체계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이제 매년 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또 위협 요인은 뭐고, 무엇이고 이제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이 수합 분석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나에 대한 수합 분석,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단점이라는 건 약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은 무엇이고 아니면 위험 요인은 무엇이고, 기회 요인은 더욱 활성화하고 위험 요인은 뭐 최소화하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수합 분석은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 평가하고 이들을 서로 연관지어 전략과 문제 해결 방안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합 분석은 내부 환경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이 있어요. 내부 환경 요인은 강점과 약점, 그 내부에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에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강점과 기회 요인, 소위 말해 SO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약점과 기회 요인하고 크로스된 부분은 이제 WO 전략이라고 그래서 외부 기회를 이용해서 내부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강점과 위험 요인을 크로스하는 ST 전략은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내부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WT, 그 약점과 위협의 크로스 전략인 WT 전략은 내부 약점과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분석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한 후 분석 결과를 검토해서 주요 과제를 도출해야 합니다. 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 후보안을 다음 그림과 같은 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만약에 그 A 상품의 그런 판매 실적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소를 고객과 경쟁사와 자사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고객에게 지금 만족도,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경쟁사는 지금 어떤 상품을 하고 있고 경쟁사의 위치와 우리 자사의 현안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뭐 이런 부분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과제는 과제안 중 효과 및 실행 가능성 측면을 평가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안을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평가 시에는 과제의 목적, 목표, 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제 해결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 과제를 한다면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를 얼마큼 할지,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파급성이 얼마큼 있을지,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가 향상이 되는지, 이를 통해서 경쟁사와의 차별이 있는지, 자사 내부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의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긴급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 달성의 긴급, 이제 빠르게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안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얼마큼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쉬운지, 인력이 하나 해결하는데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면 또 이게 이제 가성비라고 할까요? 실행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상의 난이도라던가 필요 자원의 적정성 이런 거 동시다발적으로 다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과 구조 파악을 해야 하는데
문제의 원인과 구조 파악하는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직면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첫 시간에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으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성급한 판단,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막걸리를 판매하는 K사는 최근 이익이 감소했대요. K사는 이익 감소를 타결하기 위해서 사내의 모든 부서장이 참가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판매 부서에서는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개발 부서에서는 기존의 노후한 이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청년층의 인기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생산부서에서는 막걸리의 단점인 짧은 유통기한을 커버할 만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몇 시간의 회의가 진행된 후에 논의된 아이디어를 모두 수집하였지만 아이디어의 양에 뚜렷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 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기업에 문제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컨설팅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회의에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더 작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라는 과제를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에 따라 신제품의 주 고객층의 연령대와 신제품의 컨셉, 홍보 대상 결정에 대한 문제가 도출했대요. 또한 가격 인상을 위해 단순히 가격만 올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원재료를 첨가하여 가격을 올릴 것인지 세부 문제에 대해서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문제 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막걸리 판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제품의 이제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유통의 문제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원인과 구조를 파악했다. 이제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 파악이라는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순서도라던가 이런 다양한 도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구조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아주 작고 세분화된 문제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이나 해결안들을 구조화할 수 이제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음 보기는 이러한 문제 도출 과정을 통해서 A 상품의 판매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로부터 세부 문제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상황에서 겪은 문제들을 보기처럼 세부 문제로 구조화하시오.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고요. 이 보기에서는 일단 A 제품의 판매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가? 에서 일단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 고정 비용을 절감할까? 아니면 변동 비용을 절감할까? 아니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까?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구조와 트리 형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앞에서는 문제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지 이제 구조 파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모두 조사한 후에는 이제 범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별로 그룹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핵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죠. 다음은 한 부서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원인을 모두 기록했는데, 이러한 원인을 종합해서 이게 시설 장비 문제인지 인력 문제인지 재정 문제인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각 원인은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 가로 안에 넣으시오. 번호를 넣으시오. 냉난방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뭐 시설 및 장비 문제겠죠? 요금 청구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재정 문제일 거예요. 돈이니까.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다. 직원들 문제니까 인력 문제. 소음이 너무 심하대요. 그럼 이건 시설 장비 문제. 업무가 바쁜 시간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건 인력 문제. 수출 부진으로 신상품을 개발할 이 비용이 부족하다. 이건 재정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범주화하는 과정, 유목화하는 과정 뭐 필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과 구조 파악에서 이제 선정된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암묵지로 형식지화하는 그런 명확히 하는 단계가 사실 문제 도출의 과정인데요.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분해해서 인과관계 및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 여기서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영향력이 큰 이슈를 핵심 이슈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개별화된 세부 문제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내용 및 부정적인 영향 등을 파악해서 문제의 구조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문제 구조 파악에서 중요한 것은 본래 문제가 발생한 배경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명확히 하고 분명히 하는 건데요. 또한 문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의 본질과 실제를 봐야 하면서 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구조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렇게 논리나무, 로직 트리라고 해요. 로직 트리.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깊이 파고든다든지 해결책을 구체화할 때 제한된 시간 속에 문제의 넓이와 깊이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서 주요 과제를 나무 모양으로 분해 정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전체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분해해가는 가지의 수준을 좀 비슷한 것끼리 해야지 이게 막 범주가 하나는 큰 거, 또 작은 거. 우리가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 구분하는 분류법이 다 있을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여러분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수준이 비슷한끼리 이게 범주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원인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각각의 합이 전체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합이 여기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 A와 요걸 조금 세부적으로 요랑 비슷한 수준끼리 엮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도출을 했으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지 그 원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쟁점 분석, 데이터 분석, 원인 파악의 절차로 진행되며 핵심 이슈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에 가설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슈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이슈, 가설 설정, 이걸 통해서 해결하면 아웃풋이 어떨지에 대한 아웃풋 이미지들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처리하고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쟁점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이슈를 설정을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 결과 이미지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이슈라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예를 들어서 사내외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FGI 아니면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가설 설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이슈를 설정한 후에 자신의 직관, 경험, 지식, 정보 등에 의존해서 일시적인 결론을 예측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설정한 후에는 그런 이제 그 가설 검증 계획에 의거해서 분석 결과를 미리 이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라는 게 이제 이런 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부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이 분석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미리 아웃풋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몸집이 크죠. 그래서 서로 데이터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이제 오픈 API 등을 통해서도 서로 이제 데이터들도 연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부분도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가 다 빅데이터 분석해서 다음에는 관심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된다던가 아니면 지금 옷가게 이런 패션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의 성향 이런 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패션에 대한 트렌드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미리 선점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점점 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수집된 정보를 항목별로 분류 정리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으로 고려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후에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하게 A는 B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 판매가 증가된다. 뭐 이렇게 단순한 인과관계가 있고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과관계는 단순 인과관계와 닭과 계란과의 인과관계 두 가지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및 평가. 그래서 아까 문제를 이제 인식을 했죠. 그리고 문제를 명확하게 이제 도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도출한 것을 실제 실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해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고 수행할지라도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드백, 그러니까 평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결안이 여러 개라면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게 나중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이제 사후 평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해결안이 여러 개라면이라는 사례를 볼게요. 백화점 브랜드 H사는 최근 왜 특정 광고 책자를 받은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보다 더 많은 의류를 구입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서 4개월 동안 측정 및 분석 과정을 끝마쳤대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광고에 사용된 색상의 종류와 재지 원료의 무게, 그리고 고객들이 광고 책자를 받은 주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A팀에서는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화려한 색상의 종이에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광고 책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해요. A팀은. 근데 B팀은 색상의 종류, 재질 원료의 무게, 고객들이 우편물을 받은 간격에 따른 다양한 해결안을 개발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대요. 자, A팀과 B팀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A팀은 그냥 하나로 원인의 바탕으로 하나의 해결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매달 목요일에 그냥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A팀을 했고, B팀은 색상의 종류, 재지 원료의 무게, 고객들이 우편물을 받은 간격, 뭐 주 1회를 받는지 2번을 받는지 등등 다양한 해결안을 이제 개발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고객의 연령에 따라 원하는 색상과 광고 책자를 받고자 하는 시기가 다름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색상과 광고 책자를 받는 주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팀은 하나의 방안, B팀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를 했대요. 그래서 A팀에서 발송한 광고 책자를 받은 고객보다 B팀의 광고 책자를 받은 고객들의 소비 규모가 훨씬 커졌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이유는 A팀에 비해서 B팀이 다양한 해결안 중에서 이제 중요도,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해결안 중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이게 얼마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를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정을 생각해보고 다음 빈칸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그런 사례도 비슷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는데 다양한 문제, 만약 AS가 문제다, 아니면 홍보가 문제다, 아니면 신상품 개발이 문제다, 타사의 서비스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약하다,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여러 해결안이 있는데 중요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순위를 매기고 중요도, 또 가장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래도 중요도도 높고 실행 가능성이 높는, 우리가 이제 도표 분석 작성 능력에서 중요도가 여기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중요도가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세로축은 실행 가능성,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해결책,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이제 체크리스트로 과연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걸 고려하는지, 뭐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실행할 일정표 만들고 계획 수립하십니까? 과연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년의 계획, 아니면 한 달의 계획, 아니면 주간 업무 계획 등등 계획을 수립하는지, 저는 그래도 수립하는 편이에요. 자, 계획을 수립할 때 예기치 않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려합니까? 뭐 고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 아니면 인력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전략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고,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뭐 공부를 해야겠죠.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고, 또한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자원, 시간 등에 대한 제한사항 고려하죠. 반드시. 실행 결과를 평가하죠. 연간 사업을 했으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했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반영을 합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 중 수정해야 하는 점 파악하죠. 수정해야 되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하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적용할 때 기존에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하고 제거할 거 제거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했던 점, 못했던 점, 뭐 이런 부분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하는 거거든요.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을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종합 평가를 하고 채택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팔로우업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안 개발의 의미와 절차는 해결안을 도출하고 평가해서 최저간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인데, 해결안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열거된 근본 원인을 어떠한 시각과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방법이나 목적을 가진 것을 군집화시켜서 최종 해결안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더 어렵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맨 처음에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그 다음 문제를 도출했어요.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하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행하는 데서도 아까 중요도나 실행 가능성을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해야 해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굉장히 뭐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부분을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 및 평가는 해결안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당초 장애가 되는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 대한 해결안을 사용하거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실제 하고 팔로우까지 평가까지 하는, 그래서 6화 원칙을 여기서 쓰는 거죠. 이것은 뭐 순서는 다른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런 6화 원칙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예산 자원, 시간 자원을 고려해서 수립을 해요. 그리고 실행 계획 수립 시에는 난이도도 고려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성, 아까 중요도, 난이도, 실행 가능성,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팔로우업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 그래서 실행 및 사후 관리 단계는 가능한 사항부터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해결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전면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즉,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안을 보완한 후 대상 범위를 넓혀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행상의 문제점 및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 이게 제대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상태가 달성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이게 다시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사전에 목표한 기간 및 비용, 계획대로 지켜졌는지, 혹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지, 해결책이 주는 영향은 무엇일지 등등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가 문제구나 인식하고 이 문제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도출하고 객관적으로 도출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해결안들이 무엇인지 도출한 후에 최종적으로 실행 그다음에 이제 뭐 피드백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또 당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능력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